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조완규 선생님, 전 서울대학교 총장이자 문교부 장관도 하시고 지금 IDI 상임고문이시죠. 주로 맡으신 조완규 선생님 와주셔서 특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남정호 칼럼니스트하고 김세열 대표님이 각각 국가 간의 동반 성장 그리고 농업에서의 동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평소처럼 경청하시고 또 활발한 토론을 벌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선 지난 4월 14일에 프레스센터에서 커다란 포럼을 했죠. 네, 제 기억으로는 우선 저도 발표했고 거기다가 소강석 목사님, 그다음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님, 또 이영선 한림대학 전 총장님, 그리고 오석훈 성결대학 교수 이렇게 5분이 오셨었는데 아주 성황을 이루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가 동반성장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번에는 둘째 목요일인 6월 9일이고 기념식과 함께 또 세미나도 할 예정인데 평소에도 많이 와주시기를 바라지만 다음 달 6월 9일에는 특히 많이들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10년이 지나서 이제는 우리의 눈을 국내에만 돌리지 말고 국외로 좀 진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 북미, 남미 등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 전에도 제가 쓴 미래를 위한 선택, 동반성장이라는 책이 중국어로 몇 년 전에 번역됐고 지금 그 책을 일본어로 김홍래 박사가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유럽으로 한번 가자 해서 유로저널이라는 잡지에 동반성장에 대해서 커다란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그 취재한 노영애 기자가 계신데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박수 쳐주시죠. 런던에 베이스를 둔 유로저널에 그 기사가 났고 또 앞으로 미국으로 좀 가야겠다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김태훈 목사님이 여기 와 계시죠? 김태훈 목사님 뒤에 계십니다. 아주 건전한 보수의 대표이시고 이승만 재단이죠? 예. 네, 이승만 재단을 이끌고 계신데 앞으로 제가 미국도 가고 또 볼리비아, 남아프리카도 가고 또 런던도 갈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활동을 좀 넓힐 거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고 오늘 특별히 제가 KBO 있었던 거 아시죠? 네. 그때 알게 됐는데 우리 골프 헤럴드를 대표하고 계신 이순숙 선생님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일어나셔서. 네, 그 밖에도 많은 분이 새로 오셨는데 이따 시간 나는 대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정호 박사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중앙일보의 칼럼니스트 남정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칼럼니스트하고 논설위원하고 좀 헷갈리셨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논설위원을 하다가 좀 저희 회사에서는 좀 시니어 논설위원들은 이제 칼럼니스트로 임명을 해서 저는 지금 이제 칼럼니스트로 이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무엇보다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참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이고요. 저는 오늘 보통 때는 이런 발표 자리가 있으면 보통 시간을 맞춰서 가는데 오늘은 제가 1시간 정도 일찍 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은 저희 정우창 이사장님이 제 대학교 때 은사셔서 제가
제가 옛날부터 기자를 하다 보면 이제 기자를 하면 이제 그 많은 이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게 높은 사람 만나는 게 직업이 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옛날 은사님들 뵈는 게 제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아직도 꼼짝도 못하고 그 선생님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혹시 오늘 늦을까봐 좀 해서 하여튼 그리고 제가 배웠던 그 정원찬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교수님, 박 교수님도 계시고 이러셔서 저는 옛날에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계셔서 참 송구스럽고 몸둘바를 모르는데만 혹시 좀 미흡하더라도 많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제 국제 정치를 주로 전공을 하고 했던 그 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국제 관계에 있어서 동반상장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동반상장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제가 그 아는 한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핵심 수뇌부에 계신 특히 외교 담당 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를 제가 뭐 완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해서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국제 정치와 동반 성장에 대해서 하면 저는 이제 오늘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안보 차원에서의 동반 성장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둘째는 양국 관계에서의 동반 성장, 그리고 세 번째는 개도국 지원이라는 동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은 윤석열 정부의 이제 외교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안보와 동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거는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안보라는 건 말 그대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위협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협이 없는 그런 상태라서 전통적인 개념의 안보라는 것은 뭐냐면 침략으로부터 한 국가를 지키는 것이고 주로 군사적인 관점에서 안보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안보가 위협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특히 경제적인 번영이 위축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역도 위축을 받게 되고 투자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평화라는 것은 일종의 국제정치에서의 일종의 공공재 같은 그런 성격을 띱니다. 여러분들 그 경제생활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치안이 불안하거나 이런 것을 하면은 그 경제에서도 말하는 치안이 불안하면은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공공재로의 안보가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로서의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전통적으로는 이제 국제정치학에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세력균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력균형론이라는 건 뭐냐면 A하고 B, 예컨대 양대 세력. 옛날에 냉전 시대에는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당시에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 간의 서로의 세력이 거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면 평화가 온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세력균형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주로 패권 안정론이라는 게 이제 득세를 해서 세계를 풍미했습니다. 패권 안정론이가 뭐냐면 하나의 커다란 국가가 그 지역을 맹주 노릇을 하면 그것이 일종의 경찰 노릇을 하면서 그 지역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패권 안정론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는 패권을 유지했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정이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제가 보기엔 당연히 이런 평화가 이루어져야지. 평화가 이루어지면은 모든 나라가 이제 함께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나라, 저희가 얘기하는 특정한 미국이라든지 옛날에는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세계 질서를 유지하도록 경찰 국가 노릇을 하면 그 세계가 평화롭고 그것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국가가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거가 이제 일반적인 국제 정치학에서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안보 딜레마라는 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국제 정치학적인 거가 있는데 안보 딜레마라는 건 뭐냐면 안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건 뭐냐? 한쪽의 안보가 커지면 다른 국가는 상대적으로 안보가 저쪽이 위협을 받으니까 방어 차원에서 우리도 국방력을 늘리자 하면서 국방력을 늘리면 이것이 서로 시소같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서로 간에 점점점 불안해지고 평화가 깨진다는 것이 그 안보 딜레마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하고와 중국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군사적인 그러한 경쟁이 바로 이제 안보 딜레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기들을 굉장히 위협을 하니까 자기네들 방어를 위해서 국방력을 늘린다고 하면 미국은 보면은 중국이 점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해서 미국은 중국을 자꾸 견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시소 같은 그러한 제로섬 게임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불안, 특히 동북아, 우리 한반도 주변에 있는 동북아의 안정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 지역에서의 동반 성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반 성장, 이 한국, 중국, 일본 이 지역, 게다가 해외의 해양 세력인 미국을 포함한 모든 세력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지역 안보가 유지가 되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 안보 딜레마가 있는 와중에도 어떻게 하면은 평화를 유지하느냐가 제가 보기엔 국제 문제에서의 동반 성장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도 역시 이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평화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아마 최대의 지금 과제입니다. 지금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어땠냐면 주로 제가 보기엔 다른 많은 전문가도 마찬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남북 문제의 국제적인 외교를 중속을 시켰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일 문제도 통일 문제를 북한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 문제도 북한과의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미국과의 관계도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한꺼번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런 안보 딜레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방성장을 위해서는 이것을 안보 딜레마를 현명하게 푸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동북아에서의 이제 이걸 좀 더 중국의 부상이 지금 일종의 전 세계적인 문제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 동북아에서 있어서는 세력전이라는 국제정책에서 말하는 세력전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력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지역의 패권을 로컬 지역에서의 그 지역에서 패권 국가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넘어간다는 것을 세력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물론 어떤 얘기냐? 옛날에 이 지역의 맹주가 일본이었다. 일본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중국과 일본의 세력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제 중국이 이 지역의 패권 국가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세력 전해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특히 클린턴 시대에는 민주평화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민주평화라는 건 뭐냐면 마이클 도일이라는 아주 유명한 국제정치학의 한 아주 정확한 얘기는 뭐냐면 민주주의 국가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가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1810년부터 1980년 사이에 118개의 전쟁을 분석을 해봤더니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더라.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들이 나서서 전쟁을 막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을 원하는 지도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루어질
그 지도자가 될 수가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러한 그런 신념을 갖고 있어서 클린턴 정부는 그런 믿음 아래에 중국을 지원하게 됩니다. 왜? 이 민주평화론에 따르면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당연히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다른 나라, 특히 그중에 모범 국가인 한국 같은 것을 보면 한국이 대표적인 나라입니다만 경제적인 발전을 하면 경제적인 근대화가 이루어져서 중산층이 생기고 중산층이 민주주의를 요청하면서 자동적으로 민주국가가 되면 민주국가끼리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은 더 이상 국제적으로 위협이 안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런 가정 아래서 미국이 나서서 중국을 이제 국제화시키는 데 노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WTO에 가입을 시키고 여러 가지 기술 이전도 하면서 중국이 발전하는 것을 미국이 지원을 했는데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2028년을 앞두고 해서 중국의 전체적인 GNP가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주의가 되기는커녕 시진핑이 점점점 독재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야,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미국보다 국력이 큰 나라가 되면서 이제는 그 독재주의하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될 거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 아래에서 그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이런 표현도 쓰지만 이런 데에서 중국이 여러 가지 핵심이 여러 가지 그 자기의 영토는 절대 그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것든지 공산주의는 기본주의를 유치하겠다든지 하는 이런 몇 가지 그 영토적인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중국이 세판짜기에 나서고 그리고 그 1대1로 사업 같은 거에서 이제 세계의 가장 중요한 국가로서 지도국으로 나서려고 하니까 결국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바이든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자연히 바이든도 중국과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면에서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쇄신을 하는 것이 좋으냐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의 핵심이고 동시에 동반 성장의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안보로서 이제 동반 성장이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일 관계와 동반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변국 외교 중에서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한일 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 제일 문제가 있는데 사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협력하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보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이 여지가 많고 그리고 일본 사람도 인정하듯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일한 선진국이면서 민주화된 국가는 두 나라밖에 없어 서로 협력을 한 일이 많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해관계도 똑같고 예컨대 북한의 핵 위협을 함께 맞이하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을 하면 안보상, 경제적으로 경쟁 관계도 있지만 같이 할 수 있는 여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안보적으로는 어떤 개념이냐면 한미일 삼각협력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이 세 나라가 같이 공동으로 대처를 해서 지역적인 안보, 특히 뭐냐면 북한 또는 중국 간의 위협을 세 나라가 손을 잡으면 맞설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고요. 특히 미국은 지금은 자기 나라에 일이 많고 해외에 군사비 지출을 하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가급적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굉장히 롱텀으로요. 그러면 거기가 빠져나가면 동아시아에 힘의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디가 메꾸길 원하냐? 바로 한국과 일본이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을 견제하기를 바이든 정부는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만에 모든 미국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일본과 한국 간의 여러 가지 역사 문제 그중에서 특히 요즘에 불거지고 있는 것은 바로 강제징용 문제가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요.
강제징용 문제는 지금까지는 헌법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제 한일 간의 이제 경제 협력은 특히 뭐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간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데 가서 성공한 사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은 굉장히 저돌적이면서 어려움을, 리스크를 피하지 않는 그런 거가 있고, 또 반면에 일본은 그 상당한 기술과 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도네시아라든가 동남아시아의 자원 개발에 두 나라가 협력해서 들어가면 아주 이상적인 그 콤비가 된다라는 게 실증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창수 정경영 회장님이 2017년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한국 건설업체의 성실성과 기술력, 일본 상사의 정보 자금력이 결합돼서 중동과 아시아의 성공 수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일 간의 협력의 장애물은 뭐냐? 왜냐면 바로 지금 강제징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은 뭐라고 하면 한국 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적 해결 방안을 가져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해왔습니다. 근데 변한 건 뭐냐면, 뭐 이외에도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한일 간의 협력을 막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가 양국 관계에 있어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는 제가 보기에는 한일 관계입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서로 막힌 것을 뚫으면 서로 간에 한국과 일본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냐는 게 제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보시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 정책 협력단이라고 해서 일종의 특사를 보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일단. 자, 그럼 이제 안보 문제, 양국 간 문제인데 마지막에 이제 개도국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도국 지원은 아주 특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말 그대로 저희가 선진국으로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저희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저희는 이제 한국이 세계 10위의 이제 경제제국으로 이제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또 하나 이 ODA라든가 이런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으로 새로운 신흥 시장의 개발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ODA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돈 되는 데만 이제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건 안 되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가서 물건을 팔 수 있고 생산 설비를 공장을 세울 수 있는 동남아, 캄보디아, 뭐 이런 베트남 이런 데를 상대적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뭐 너희가 알아서 쓰라는 식의 어떤 조건이 달린 그런 지원이 아니라, 많은 경우는 무상 원조가 아니라 이거를 상환하는 그러한 원조를 하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 거기에 조건을 따라서 한국 기업을과 같이 일한다든지 하는 이런 조건이 많이 달려서, 심지어 제가 얘기 들은 거는 최근에 어떤 캐나다 대사가 한국에게는 인터레스트 오리엔티드 된 거 아니냐,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제가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이 경제 지원을 하고 나서도 나중에 가서 욕을 먹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동반성장이라는 그런 취지에 보면 이런 너무 이익 중심의 경제적 지원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진국의 ODA에서는 후진국 개발 자금은 전체 GNI의 0.7%가 돼야 된다는 게 유엔의 이제 권장 수치입니다. 근데 이 기준을 만족하는 거는 이제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식으로 주로 북구 나라가 이제 5개국 정도고요. 미국도 0.17%밖에 안 돼서 대략 한 5분의 1이나 뭐 20%좀 잠깐 넘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사실은 0.16%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부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예산을 써서 대북 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일종의 ODA의 성격이 있느냐 거 아니냐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면 북한이 그러면 외국이냐, 북한 지원을 과연 해외 지원으로 봐야 되느냐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외교수단 이거는 제가 그냥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오늘의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의 외교 방향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트럼프 정부가 물러나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가면서 트럼프 정부는 바이든은 트럼프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다릅니다. 실제 바이든은 뭐냐면 트럼프는 하향식,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것을 노렸습니다만 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로 일종의 단판을 지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식이었는데 바이든은 그게 아니라 밑에 있는 실무자들끼리 서로 협상을 하고 나서 이것을 위로 올라간 이런 상향식 방향을 쓰고 있고, 그리고 2021년 4월에 마련된 대북 정책 청사진이 있는데 거기서부터도 단계적인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좀 돌아가서 이런 상향식의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여기 한국을 잘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이든식의 상향식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북한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실무자들끼리 나오면 실무자들이 아무런 결정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뭐를 하자고 얘기하면 잠깐만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평양에 김정은이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재가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실무자들끼리 재량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상향식이 의사결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한국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뭐냐면 북한 문제는 결국은 하향식, 김정은과 최고 의사결정자가 서로 단판을 지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식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은 원칙적인 외교의 원칙적인 방법을 써서 상향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제가 보기에는 북한 문제는 이런 식의 바이든의 상향식 의사결정은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북한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걱정은 뭐냐면 한국에는 그게 많이 소개가 안 됩니다만 미국의 중요한 Foreign Affairs라는 중요한 미국의 중요한 저널이나 이런 걸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을 하는 듯한 그러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뭐를 하고 있냐면은 북한 핵을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핵화를 지금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벌써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핵을 포기시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핵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그 북한 핵이 다른 악당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직접 미국의 고위 관계자가 한국의 방한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뭐냐면 자기네들이 북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데입니다. 당신네들은 다른 거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 핵폭탄이 이슬람 무장단체에 넘어가면 그때는 너희들은 죽는 줄 알아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뭐를 가장 걱정을 하냐면 북한의 핵이 혹시
이슬람 단체라든가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dirty bomb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개인이 휴대 가능한 소형 핵폭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룩삭에다가 백에다가 넣고 멕시코를 통해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거를 다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땅굴을 파가지고 그 배낭에 맨 핵무기를 배낭에 맨 걸 가지고 뉴욕에서 터뜨리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한 몇백만 명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9.11 테러는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의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 사람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미국 사람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반도에 북한의 핵이 갖고 있는 건지, 북한의 핵이 있는 건지, 파키스탄의 핵이 있는 건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위협이 안 되면.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핵이 이슬람 테러리스트들한테 넘어가서 뉴욕에서 터지거나 LA에서 터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북한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진짜 레드라인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이 핵 가진 지 꽤 오래됐지만 그러면서 북한의 핵 기술이 이슬람 테러 단체로 넘어가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점점 방향은 어떻게 되면 북한의 핵이 일종의 기정사실화되면서 이제는 어떤 얘기가 나면 북미 간의 군축회담 이런 얘기가 나요. 군축회담. 비핵화가 아니고 군축이라는 건 뭐냐면 국제정치학에서 뭐냐면 서로가 갖고 있는 무기를 줄이거나 아니면 무기를 동결하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북한 핵, 오케이. 너희가 갖고 있는 거 그냥 어디다 이상한 사람들한테 넘겨주거나 팔지 말고 그냥 너희가 그냥 가만히 있고 미국의 핵 위협이 안 되는 선에서만 그냥 너희 갖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제일 불안한 게 어디냐? 바로 한국 그리고 일본입니다. 일본과 남한이 제일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 일본이 더 많은 것 같이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남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설마 북한이 우리나라를 핵을 쓸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동족인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다 핵무기를 하면 거기에 오염이 돼서 북한으로 넘어갈 텐데 왜 쓸까 하는 이런 약간 낙관적인 그런 견해가 있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본 사람 진짜 잘못하면 북한이 우리들한테 핵을 쓸 수 있다는 그러한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면에서 한국과 일본이 북한 문제를 같이 대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직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문재인 정부와는 거의 완전히 많은 부분은 다르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이 문재인 전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북 교류를 하면 그것이 지금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북한이 개화가 되고 외부의 정부가 들어가면서 점점 민주화가 되면서 독일식의 일종의 언젠가는 저쪽에서도 깨달아서 언젠가는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러한 낙관론에 기반하고 있고 제가 보기엔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까지 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았냐면 유엔 제재, 미국 제재가 제대로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이 제재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재를 확실하게 하는 식으로 아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현실주의자, 소위 말하는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자들이 많이 지금 의사결정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김성환 실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전공이 현실주의입니다. 리얼리즘을 공부한 분들이기 때문에 보다 좀 강경한 대북 정책을 할 때 저는 벡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남북교류는 어떻게 하느냐? 남북교류는 그래도 최소한의 교류,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남북교류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외부의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식의 남북교류는 최소한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투 트랙으로 하나는 제재,
또 하나는 교류가 양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제 북한과의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협력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 태평양 전쟁은 이게 좀 뭐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은 1대1로 정책을 해서 서쪽으로, 그리고 인도라든지 뭐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와의 교류를 강화를 함으로써 그 세력권을 넓히고,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쿼드라는 소위 말하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네 나라가 서로 협력을 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이런 정책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 상당히 뭐라 그럴까, 호의적이라고 그럴까, 상당히 유연한 자세를 취했던 문재인 정부는 쿼드에 가입을 건 것을 굉장히 주저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역적인 그러한 협력체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는 그러한 정책을 쓸 게 확실하기 때문에 쿼드에 가입을 하려고 할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장 억제 정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근데 저희가 이제 안보를 하는 확장 억제라는 건 뭐냐면, 억지라는 거는 저쪽이 상대가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억지거든요. 근데 이것은 확장 억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비록 미국이 괌이라든지 이런 사이판에 있더라도 너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적을 물리칠 수 있고 즉각적으로 전면전에 가까울 정도로 공격을 해주겠다라는 게 확장 억제 정책인데, 이 확장 억제를 위해서 미국이 노력을 하겠다고 하고, 확장 억제 정책을 보다 많은 소위 말하는 미국의 전략적 보호망에 들도록 윤석열 정부는 노력을 할 겁니다. 확장 억제 정책의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괌에서 이제 폭격기가 날라오고 주변에 있는 미국의 잠수함이 한반도 주변에서 늘 항상 떠다니고, 그죠? 이런 식의 활동이 항시 이루어지도록 윤석열 정부는 노력을 할 겁니다. 왜 이러냐? 왜냐하면 트럼프 때는 이걸 안 했거든요. 트럼프는 사실은 말로는 확장 억제 정책을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그 외교부의 실질적인 정책 관련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제대로 비행기를 띄운 적이 없답니다. 왜? 비행기 띄우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든대요. 돈밖에 모르는 트럼프는 야, 뭐하러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전략 폭격기를 띄워가지고 그 한반도 상공에 날아갈 필요가 있냐? 한국이 돈도 안 주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 억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필수적인 그러한 일종의 연습 같은 것도 생략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한미 연합 훈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뭐 코로나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비용 때문에 이제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한미 연합 훈련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늘상 한미 연합 훈련 그러면 맨날 신문에 나오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미국이 해외에서 실시하는 군사 훈련 중에서 한미 연합 훈련이 가장 큰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한미 연합 훈련을 안 하면 자기네 미군들로 하여금 군사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요. 그래서 그렇게 늘 한미 연합 훈련을 왜 안 하느냐고 미국에 있는 조야에 있는 그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확장 억지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념을 갖고 아이디어를 있는 사람들이 좀 청와대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미 연합 훈련도 할 것이고, 확장 억지 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갈 게 이제 분명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보기엔 뭐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면 그 중에 상당 몇몇 분들은 한국의 남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그러냐? 우리나라도 지금 국내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70%는 한국도 남한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왜냐하면 그분들의 현실주의자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그런 신념이기 때문에 국방력 강화, 그리고 특히 이런 거에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남한이 미국에만 의지하고 있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에서 미국 별로 도와준 거 없거든요. 상당 부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미국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미국 학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왜 그랬기 때문에 저 역시 뭐 그런 거지만 한국은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지켜야 되고, 저는 사실은 미군도 사실 못 믿고 우리나라 국군 아니면 저 잘 못 믿겠어요, 솔직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 저희 정말 그 아이들이 지키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게 이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그러나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 국가적인 안보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보라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지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다자 협력을 통한 방법이 좋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새우라고 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던진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저희는 새우는 아니고 어떤 분은 뭐 아마 참치 정도로 된다는 그 우스개를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강국에 들 정도로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주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중국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이 많아서 저희들한테 압력을 가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1대1로 붙으면 안 되니까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다자 체제 내에서 그걸 방어하는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우리가 중국대하고 뭐 말도 안 되게 뭐 너희가 뭐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지만 쿼드의 멤버가 되면서 거기에서 쿼드가 하는 식으로 해서 함께 견제하는 이런 식으로 외교 정책을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마 쿼드라든지 지역 안보 협력에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갈 겁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는 어떻게 하냐면, 한일 구성주의 이론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구성주의 이론이라는 건 그 나라에 대한 어떤 국제 관계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외교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뭐 다른 이론은 양국 간의 안보 문제가 이런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있지만, 쉽게 말해서 한일 간의 관계는 국민 감정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에서는 뭐냐면 요즘에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최근에 한일 이란 친선협회에 가무라 다키오라는 그 사람이 이사장이 와가지고 회장이 와서 우리나라의 윤석열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만나서 일본 측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제가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까지도 일본은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은 뭐라 그랬냐, 너희가 알아서 해결책을 갖고 와라는 것이 공식적인 얘기고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하게 되자 일본 측에서 가와무라 회장이 와서 일본 측에서도 뭔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윤석열 당선자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한일 관계의 해결이 여러 가지 지역 안보라든지 미국 관계의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달 20일에 오는 바이든 대통령도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들었고, 분명히 한국에 대해서 한일 관계 개선하게 노력하라고 압력을 넣고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일본의 7월에 참여연 선거가 있거든요. 참여연 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 한국에 대해서 화해 제스처를 취하면 일본 내에 상당히 보수적이고 강경파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해서 선거를 망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7월에 참여연 선거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7월 이후에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의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